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원지를 비롯한 외곽 지역으로 구조 작업이 확대되면서 사상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에 7.9 정도의 지진이 있고 그다음 여파가 6점대 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7점대 지진하면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됩니까, 보통? 네, 이번 진앙지에서 느껴졌던 이 진동은 0.36G라고 하는 그 진동을 보였는데요. 네.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 G입니다. 언뜻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설계 기준안이 0.3G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 있었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강력한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진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물이 취약했던 네팔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진이 몇 번 일어나는데 이 여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규모가 7.9다 보니까 굉장히 큰 여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번 단층이 발달한 곳이 진앙지로부터 이 남동 방향으로만 150km 정도가 쪼개졌거든요. 하지만 북서 방향으로는 전혀 쪼개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에는 아직까지 많은 힘이 누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졌다는 것은 힘이 이제 그만큼 다 썼다는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땅이 쪼개지는 게 곧 쌓였던 힘이 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진이 난다는 것은 곧 그 지역에서 추가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땅이 쪼개지지 않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앞으로 큰 지진이 아직도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지진의 원인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팔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 때문에 이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인도판은 유라시아판과 매년 4cm에서 5cm 정도의 속도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하게 많은 힘들이 이 충돌대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도판이 4cm씩 움직이는 데 반해서 충돌대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이 그대로 누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누적된 힘들은 일시에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에너지로 방출하게 되면서 풀리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는 큰 지진들이 자주 반복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한 연구팀이 이 대지진을 한 달 전에 예측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예측은 가능한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프랑스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는 단층대에서의 연대 측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단층 운동을 한번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단층 운동을 한 시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연구팀들이 그 단층대에서의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 움직인 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곳이 측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곳은 지진 응력이 많이 쌓였구나. 이곳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학술지에 이제 보고를 하고 네팔 정부에다 알리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가 더 커가던 상황에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안다고 해서 이걸 막을 방법은 있나요? 이게 이제 IT하고 같은 문제인데요. IT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지진이 날 거란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곳의 경제력입니다. 그 나라의 IT 같은 경우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보니까 이 충분한 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인프라에 쏟을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한 번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연결이 됐는데 이번 네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프라가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약하고 7.9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우기가 오면 더 위험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기하고 지진, 산사태 이것도 같이 올 수 있나요? 예, 이 지진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은 이 땅을 크게 흔들기 때문에 땅에 많은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좀 더 연약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비까지 오게 된다면은 산사태 같은 것들을 동반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미 약해진 땅에 비까지 더해지니까 더 많은 산사태가 발생할 테고 그로 인해서 붕괴되지 않았던 건축물까지도 피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화산, 지진 이런 부분이 이제 남의 나라 일같이 여겨지는데 보니까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화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거 보면 이런 활동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하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뚜렷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수년 전에 예측 가능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임박해서 뭐 몇 달 전이라든가 며칠 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분출하기 전에 충분한 경고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지진은 화산과는 좀 달라서 발생 직전까지 전조 현상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건물 속에 잔해에 깔려서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보면 이제 우리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큰 산사태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합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스촨성에서 발생했던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네팔도 마찬가지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대에 의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고 바로 그 충돌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충돌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바로 티벳 고원입니다. 이 티벳 고원이 중국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티벳 고원이 끝나는 지역에 바로 스촨성이 위치한 롱맨산 단층이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층대가 쪼개져서 스촨성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지진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이런 스촨성 지진과 같은 티벳 고원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한반도 이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 즉 이 서해 면에 있는 지역에서도 꽤나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산 지진이라고 1978년도에 발생했던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7.6이었는데요. 당시 6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지진을 발생시키는 활성 단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은 사실 여러 단층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일본도 지진하고 화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러면 같은 이유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침강대가 발달돼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은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동경 앞바다라고 하는 곳은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판들이 일시에 충돌하고 있어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 난카이 해구에서는 필리핀판이 언젠가는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난카이 해구에서는 약 200년에서 300년 주기로 규모 8에 해당하는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카이 해구에서는 이미 그 200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곳에서 규모 8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경의 바로 면에 있는 이 난카이 해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일본 학자들과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동경 하부에는 큰 활성단층이 또 존재하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돼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판 경계부에서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100원씩 전축을 한다면 판 내부에서는 한 1원씩 전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이 되면은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1원씩 전축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 100원은 됩니다. 1000원이 되고 그러면 그때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큰 지진이 발생하는 인터벌은 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면은 규모 7 정도 발생했던 기록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규모 7 내외의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늘 뭐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백두산 폭발 이야기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2003년도까지만 해도 백두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은 백두산 정상부가 부풀어 오른다든가, 그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많아진다든가, 뭐 굉장히 고온의 기온들이 이제 온도가 측정이 된다든가, 멘틀에서 유발한 가스가 측정된다든가 여러 현상들이 마그마 활동을 하고 분출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를 거치면서 지진 활동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좀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백두산에서 분출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게 될런지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팔 대지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진 영향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